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한참 전의 일이었는데 서울 강남역 근처 사무실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사무실 주변에 유명 카페나 맛집들이 많아서 유동 인구도 제법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에 갑자기 밖이 하도 소란스러워서 내다보니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더라고요. 여자 2명과 남자 1명이 소리소리 지르며 다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궁금해서 계속 내다보게 되었는데 여자 2이 남자 1명을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잠깐의 일이 아니라 거의 30분이 넘도록 계속되다 보니 지나는 사람이나 주변 상인들, 카페나 음식점 손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도 신고를 하거나 말리거나 하지 않고 그저 구경만 하더라고요. 남자는 무슨 일인지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있고, 여자들은 소리 지르며 화를 내다 손으로는 부족했는지 가방으로 남자를 때렸고, 나중에는 힘이 다 빠질 지경이 되어서 때리면서 주저앉기까지 했죠. 만약에 반대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남자 2이 여자 1명을 사이에 두고 소리 지르며 때리고 있었다면 누구든 말리거나 신고를 했겠죠. 하지만 그날의 그 상황은 다들 대체 남자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여자들은 왜 화가 난 걸까? 그게 궁금할 뿐 남자를 편들거나 말릴 생각은 그 누구도 없어 보였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여자와 남자는 연인 사이였고 또 한 명의 여자는 그 친구였는데,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돈 문제까지 엮여 있고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 역시 그저 구경하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그 이유만 궁금했던 나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지만, 그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상황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이 다정한 무관심이라는 제목의 에세이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한참이 지난 그날 강남역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왜 다정한 무관심인지를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날의 강남역에서의 일은 다정한 무관심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불편하기만 한 쓸데없는 관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관심을 주어야 할 일과 무관심해야 될 일을 가끔 반대로 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적당한 거리두기, 따뜻한 관심, 무분별한 차별과 혐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깝게 또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편가르기 하고 편가르기 당하고 다른 편의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척하는 불편한 상황들이 요즘 따라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조심스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책 다정한 무관심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며칠 전 인터넷에서 우연히 좋은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는 주제의 게시물을 보게 되었다. 누군가 낯선 이에게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았다고 하자 너도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며 동조의 댓글을 달았고, 탈에는 한없이 길어졌다. 사연은 다양했다. 배가 너무 아파 길가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성이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것에서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할아버지가 매번 꼬깃꼬깃한 지폐로 자신 몫의 과자까지 계산해 주었다는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읽다 보니 지난 여름의 어느 날이 떠올랐다. 아이를 데리고 외출했다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지하철역을 나오자 갑작스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산을 써도 흠뻑 젖을 정도로 세찬 비였던지라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중이었다. 아이 혼자 세워둔 채 어디 가서 우산을 사올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가 비를 맞게 할 수도 없고, 아이 손을 잡고 발을 동동거리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였다. 역으로 들어가던 한 남자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건네주었다. 커다란 장우산이었는데 가격표도 떼지 않은 새 것이었다. 미처 감사의 말을 할 새도 없이 남자는 사라졌다. 어찌됐든 우산을 구했으니 집에 갈 수 있게 된 상황.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날의 시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들고 있던 쇼핑백이 빗물에 젖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아이의 장난감이 다 쏟아지고 말았던 것이다. 아이는 속상해서 울고 나 또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 마침 지나가던 이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같이 장난감을 주워주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사람도 있었고 주워 모은 장난감을 담아가도록 어디선가 구해온 비닐봉지를 내미는 사람도 있었다. 각자 도생이 우리의 본성은 아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 오래도록 생각했다. 새로 산 우산을 낯선 이에게 건네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그 사람 역시 지하철이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었을 텐데 역에서 나갔을 때 계속 비가 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나와 아이를 위해 선뜻 자신의 우산을 건넨 것이다. 가던 길을 멈추고 아이의 장난감을 함께 주워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도 한참을 생각했다. 누군지도 모르는 우리를 돕는 사이 다들 흠뻑 젖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성악설과 더불어 각자 도생을 외치고는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인간에게는 따뜻한 본성이 존재한다고 여긴다. 인간이 무조건 선량하기만 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을 단지 그 이유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않는다. 그들은 누군가에게는 나쁜 사람일지도 모른다. 때로는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에게 자신의 우산을 선뜻 건넬 만큼의 따뜻한 마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이건 그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건 스스로에게 만족하기 위해서건 이기적 본능과 더불어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에 대한 연민과 측은지심이 존재한다. 우리 집 거실 창으로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인다. 아이들을 학교와 어린이집에 보내놓고서 청소기를 한 바퀴 돌리고 급한 집안일을 처리한 다음 창가에 서서 잠깐 동안 밖을 구경하는 것이 나의 작은 하루 일과 중 하나다. 창가에 서 있다 보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아이들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산책하는 풍경을 볼 수 있다. 하루는 다 같이 산책을 하다가 무슨 이유였는지 아이 한 명이 옆에 있던 친구를 밀어서 넘어뜨렸다. 넘어진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내 마음도 덩달아 어두워졌다. 역시 아이들이라고 선량한 것은 아니라는 인간의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복잡한 생각이 짧은 시간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다른 아이 한 명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일으켜 주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내 마음에도 그날치의 평화가 찾아왔다. 나에게는 아마도 이런 순간들이 사람에게 끊임없이 실망하면서도 다시금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일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개인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 전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다. 며칠 전 중국집에서 본 광경에 대한 이야기였다. 남편과 중국집에 갔더니 남학생 5명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아는 집 아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다른 4명이 맛있게 먹을 동안 그 아이만 오두커니 앉아 있었고 보아하니 돈이 없어 그러고 있는 눈치였다고. 그래서 바로 사장님께 말씀드려 짜장면을 한 그릇 대신 시켜주었다고. 그러면서 글쓴이는 다른 아이들이 몹시 얄밉게 느껴지더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친구가 돈이 없는 것 같으면 1,000원씩 걷어서 사줄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한 젓가락씩 덜어줄 수도 있는 건데 너무들 한 것 같다면서 말이다. 내가 글쓴이였더라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듯하다. 당사자가 아니므로 전후 사정은 알 수 없고 어디까지나 인터넷에 익명으로 쓰는 글이기에 진위 여부 또한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5명 중 4명은 맛있게 먹고 있고 그걸 지켜보고만 있는 한 명이라니 아마도 몹시 속상한 광경이었을 것이다. 역시나 게시글 밑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글쓴이 같은 어른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안도. 우리 아이에 대입해서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는 공감. 그 밖에 요즘 애들은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렇다며 세대의 풍조를 지적하는 내용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다름 아닌 개인주의라는 단어에서 나는 그만 멈칫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아닌데, 개인주의라서 그런 게 아닌데, 개인주의랑은 상관없는데, 개인주의는 그런 게 아닌데 하는 말들이 목구멍까지 솟아올랐다. 하마터면 아주 긴 댓글을 남길 뻔했다. 본문의 내용과도 상관이 없고 글이 정성스레 적는다고 누가 보아주지도 않으며 자칫하다간 오히려 싸움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 인터넷 경력상 이미 알고 있었기에 결국 한참 쓰다 말고 전부 지우고야 말았으나. 개인주의에 대한 오해. 서양에서 생겨난 개인주의라는 말이 이 땅에 들어온 지 한참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이 의미를 명확히 아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여전히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동급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으며 개인주의자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자기밖에 모르는 피도 눈물도 없는 계산적인 사람. 공동체와는 무관하게 개인의 권리와 이득만을 중시하는 사람을 지칭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듯하다. 앞선 사례에서 요즘 아이들이 개인주의가 강해서 그렇다는 지적만 봐도 그러하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인주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개인주의의 사전적 의미는 이러하다. 개인의 존재와 가치가 국가나 사회 등의 집단보다 우선이라 생각하며 개인을 중심에 두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판단하는 사상, 사고방식, 가치관, 신념, 태도, 기질을 말한다. 간단히 말해 개인주의는 전체주의나 집단주의와 대립되는 사상이다. 개인의 자기 결정권을 중시하며 개인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그 무엇보다 존중하는 태도이다.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비슷하기는커녕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기주의가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라면 개인주의는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과 동등한 존재,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는 한 명의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그러한 까닭으로 개인주의자는 많은 이들의 오해와는 다르게 오히려 공동체를 소중히 여긴다. 공동체를 개인의 대립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오롯이 개인인 상태로 머물게 하는 일종의 보호막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는 집단과는 다르며 개인주의자는 연대의 중요성을 안다. 집단의 규칙이기에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개인으로서 다른 개인과 연대한다. 타인도 자신처럼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타인의 욕구와 감정 또한 자신의 것만큼 중요시 여긴다. 자신의 권리가 소중하기에 그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한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개인주의를 이기주의와 자주 혼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주의자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개인주의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기 때문에, 단체의 규칙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회기라와 집단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나는 개인주의에 대한 사회 일반의 경계와 거부감은 역설적으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집단주의에 물들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징표라고 생각한다. 사회 전반적으로 단체와 집단주의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을 개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스스로를 개인주의자라 표방하는 사람들 또한 개인주의의 개념을 정확히 아는 경우가 드물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개인주의가 이기주의와 자주 혼용되는 지금의 상황인 것이다. 집단주의가 낳은 인류의 비극. 몇 년 전 페이스북의 한 셀럽이 모 대학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을 퍼와 해당 대학의 교표와 함께 자신의 담벼락에 게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대학생들이 이런 저급한 발언을 한단 말입니까? 졸업생이나 선배들은 대체 무엇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후배가 이런 발언을 한다면 뺨이라도 때리고 호통이라도 치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단 말입니까? 이 학생들을 혼내주기 위해서라도 많은 공유 바랍니다. 해당 게시물은 수천 건의 좋아요와 수백 건의 공유를 기록했다. 당시 우연히 그 광경을 보게 된 나는 그대로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로 해당 학교 학생들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게 맞느냐고. 편견과 선입견에 누구보다 저항하는 목소리를 내며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 모양이라고. 그는 답했다. 편견과 선입견에는 저항하지만 여기 적힌 글 좀 보라고. 이것은 도리어 사회적으로 편견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발언 아니냐고. 그렇다면 잡아다가 혼쭐을 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길게 설전을 벌였으나 결국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 어떤 학생이 저지른 잘못을 그가 다니는 학교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나. 더구나 잡아다 뺨이라도 때리고 호통이라도 치지 않고 무엇하냐는 발언은 또 어떠한가. 설령 정말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한들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고작 몇 년 일찍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폭력 행위가 정당한가. 나는 한 사람의 행위에 대한 상벌이 그가 속한 집단에게 공동으로 부여되는 것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것이 국가, 성별, 인종, 가족, 학교와 같은 반강제적 집단일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를테면 누군가가 저지른 잘못으로 그의 부모나 자식이 함께 비난을 들어야 마땅한가. 범죄자의 자식은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나. 재미동포가 저지른 범죄는 한국인 전체의 잘못인가. 아시아인이 저지른 과오는 아시아인 모두의 공동 책임인가. 물론 누군가의 과오를 그가 속한 집단 전체의 잘못으로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 그에 대한 책임을 집단 전체에게 추궁하는 것은 매우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며 과거부터 지금까지 빈번하게 반복되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언제나 표적을 필요로 하며 집단은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압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것이 보편적이며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여 옳으냐고 묻는다면 결단코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인류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비극은 대개 어떤 혐오의 감정이나 개인의 잘못을 특정 집단에게 덧씌우려 해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다정한 무관심을 꿈꾸며.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아주 오래전에 그런 글을 읽었다. 외국에 여행을 간 글쓴이는 타인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이 많은 한국과는 다르게 사람들이 서로에게 굉장히 무관심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고 한다. 서로 무엇을 입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고 신체를 불필요하게 훑어보거나 얼굴을 빤히 바라보거나 요청하지 않은 조언을 건넨다거나 하는 일도 없었다고 한다. 신기한 지점은 그러던 어느 날 글쓴이가 길을 걷다 다리를 헛디뎌 넘어지자 평소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던 행인들이 순간 사방에서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다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그는 말했다. 자기에게 관심 따위 하나도 없는 줄 알았는데 실은 다 보고 있었다는 것.
공경에 처한 것 같으니 다들 도와주려고 나섰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외국의 시민들은 우리와 다르게 선진적이라거나 개인주의 부분에서 더 앞서 나간다거나 하는 주장을 위해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은 아니다.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여기저기서 들은 사례를 내 멋대로 머릿속에서 재조합해낸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내가 경험한 외국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도 있었지만 더욱 무례하고 인종차별적인 사람들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이야기를 끌고 온 것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위와 같은 태도가 필요하지 않나 싶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일정한 거리를 지키며 간섭과 참견을 하지 않는, 나와 다른 타인의 개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적당한 무관심의 사회. 그러면서도 공경에 처한 사람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약자와 소수자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미는 것을 잊지 않는 서로에게 다정한 사회.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도 이와 같은 다정한 무관심이 아닐까. 물론 다정한 무관심의 태도를 갖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나에게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어떤 순간에는 다정한 태도를 갖는데 실패하고 또 다른 순간에는 무관심해지는데 실패하기도 한다. 다정한 마음과 당사자의 개성을 인정하는 형태의 무관심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은 늘 어렵다. 영원히 성공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개인주의와 다정한 무관심을 연습하며 익혀나가려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태도가 나와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것을 통해 내가 좀 더 나다워질 수 있고 동시에 타인에게도 관대해질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이 길면서도 짧은 생이 좀 더 의미 있어진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너 몇 살이야? 첫째를 낳고 육아 카페에 가입하려는데 카페의 규칙이 이러했다. 첫째, 가입 후 간단한 자기소개를 할 것. 둘째, 아이디는 닉네임 뒤에 출생 연도를 붙일 것.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육아 커뮤니티 특성상 자기소개야 응당 요구할 법하지만 나이까지 밝히라는 것은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굳이 나이를 밝혀야 할 이유도 알 수 없었고 고민 끝에 운영진에게 메일을 보내어 물었다. 출생연도는 엄연히 개인정보이고 육아와는 별 관계없는데 생략하면 안 되느냐고, 별로 밝히고 싶지 않다고. 얼마 안 있어 운영진의 친절한 답장이 돌아왔다. 우리 카페에는 육아에 대한 조언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모끼리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도 많답니다. 친구를 만들기 위한 차원이므로 나이를 반드시 밝혀주세요. 오래전 일이 새삼 떠오른 까닭은 아이 때문이다. 올해 7살인 아들은 친화력이 무척 좋다. 놀이터에서, 공원에서, 여행지에서 또래를 보면 서슴없이 말을 붙이고 친해진다. 얼마 전에는 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아이하고까지 대화를 시작했다. 이렇게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문득 신기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마다 한결같이 똑같은 질문으로 말문을 연다는 것이다. 상대 쪽에서 말을 걸어올 때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먼저 말을 시킬 때도 그렇다. 간혹 예외가 없지 않으나 그런 경우 역시 중간에 한 번쯤은 반드시 해당 질문이 등장한다. 그 질문이란 다름 아닌 이것이다. 너 몇 살이야? 한 번은 아이에게 물어봤다. 왜 나이를 물어보는 거야? 아들은 당연한 걸 묻느냐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답했다. 그래야 형인지 친구인지 동생인지 알지. 아이의 대답에 머리가 띵 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아들은 이미 나이에 따라 호칭이 바뀌고 호칭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 서열 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었구나 싶어 조금 놀랐는데 한편으로는 당연하다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다못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나이를 밝혀달라고 요구하는 세상인데 오죽하겠는가. 생각해보니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 역시 서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은 늘 같았다. 몇 살이에요? 언어가 평등하지 않으면 관계도 평등하지 않다. 결국 나이란 한국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인 것이다. 물론 친구가 되기 위해 혹은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나이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한국처럼 연령과 기수에 따라 서열이 분명하게 갈리는 곳도 없으니까. 한국에서는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진다. 가까워진 뒤에도 나이에 따라 한쪽은 존댓말을 쓰는데 다른 한쪽은 반말을 하는 식으로 상호 동등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처럼 관계의 형태가 달라지는 곳에서 나이란 필수적인 정보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로의 나이를 알아야만 했던 것이다. 한국인들이 동갑내기를 만났을 때 친구라며 유난히 반가워하는 것 또한 어쩌면 이런 연유인지도 모른다. 그날 나이를 알아야 친구인지 아닌지 안다고 대답하는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친구가 되기 위해 나이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설사 나이가 같지 않더라도 서로 동등하기만 하다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물론 궁금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반드시 상대의 나이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고 보니 나의 경우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이를 물어보지 않은 지 한참 되었다. 물론 상대가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지만 그뿐이다. 자연히 말을 놓는 경우 또한 거의 사라졌다. 간혹 나보다 어린 상대가 내 나이를 듣고 말을 편하게 하라고 권하면 사양한다. 나보다 나이 많은 이에게도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선뜻 먼저 권하지 않는다. 서로 동등하지 않은 언어로는 동등한 입장에 설 수 없다는 것이,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 서지 않으면 상호 존중하는 관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렇다면 영 서먹서먹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느냐고, 차라리 둘 다 반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 있겠지만 역시나 가능한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 때로 무작정 반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반말을 같이 사용하기도 하지만 말이다. 좀 이상한 말일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약간의 불편한 관계에서 오히려 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약간 불편하면서 평등한 관계. 요즘은 대학생들도 학번보다는 나이에 따라 호칭이나 관계가 정해진다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또 제가 다닌 과가 특히나 선후배 관계가 참 중요했었습니다. 저희 과에는 다른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시험을 봐서 동기들보다 두세 살 늦게 들어왔던 학생들이 꽤 많았었는데, 억울하면 일찍 들어오지라는 우스갯소리를 앞세워서 나이와 상관없이 학번으로 선배를 깍듯이 대접하는 문화였죠. 그런데 저보다 두 학번 아래의 후배 중에 제 동기의 고등학교 선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족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럴 때 참 서로가 불편하죠.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 후배님에게 그냥 서로 편하게 말을 하자. 서로 존대하고 선배님 뭐 어쩌고 하지 말고 편하게 말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제 딴에는 그래도 나는 다른 선배들과는 달리 열린 마음이야 뭐 이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의 제안에 그 후배는 반색하며 좋다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정색을 하며 나는 반말을 해도 되지만 넌 안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그 후배님과 다시는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참 웃기죠. 겨우 나이 1살 차이인데 내가 너보다 오빠야 뭐 이런 거니 말이죠. 이제는 5살 정도는 아래 위로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뭐 그리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거 따져서 오빠 소리, 언니 소리 듣고 싶을까요?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라면 그깟 나이 따위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쵸?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